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 필답형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과학적 연구와 연구의 기본 요소 두 장을 같이 강의하겠습니다. 2급 실기의 필답형 강의는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내용과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과학적 연구. 먼저 목차 보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 첫 번째 과학적 연구의 특징, 두 번째 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 세 번째 분석 단위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실제적으로 이 과학적 연구 챕터 1은 그 출제 그 빈도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제에 나올 항목도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좀 가볍게 그 필요한 부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학적 연구의 특징. 과학적 연구의 특징은 자, 논리성, 그다음에 일반성, 검증 가능성, 객관성, 간결성, 결정론적, 재생 가능성, 변화 가능성, 구체성 이렇게 9가지로 되어 있고요. 자, 논리성 한번 볼까요? 논리성이라는 건 논리적 사고에 기초한 합리적인 사고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반성, 연구 결과를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다. 예, 연구 결과가 일반화해야 되겠죠. 일반화에 적용을 해야겠죠. 어떤 특수한 분야만 적용하면 안 되겠죠. 검증 가능성,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연구한 결과가 다른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죠. 그러면 과학적 연구가 과학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검증 가능성, 객관성, 연구의 결론은 자료가 제공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객관성, 간결성, 최소한의 변수를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설명을 한다. 결정론적, 모든 현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또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재생 가능성,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에 해당되어야 된다. 이 재생 가능성, 검증 가능성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변화 가능성,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예, 수정해야 할 수 있어야 되죠. 구체성, 연구자가 사용하는 개념은 다른 연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추상적이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연구의 논리체계, 연역법이 있고요. 귀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논리체계는 연역법과 귀납법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문제가 갑자기 과학적 연구의 논리체계를 써라 라고 하면 논리체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연역법 알고 있는 것도 이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과학적 연구의 논리체계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연역법이라는 것은 일정한 이론적 전제를 수립해 놓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검증하고 다시 이론적 결론을 유도한다. 그래서 연역법은 이론적 전제인 공리로부터 논리적 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정립해 이를 경험의 세계에 투사한다. 그리고 검증한다. 가설, 조작화, 관찰, 검증 단계를 거치는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이다. 요 단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 조작화, 관찰, 검증 단계.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을 추론해낸다. 연역법에서 꼭 암기해 놓을 거, 요 예를 이해하고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 조작과 관찰, 검증 단계 이거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귀납법은 경험의 세계에서 관찰된 많은 사실들이 공통 유형으로 전개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유형을 객관적인 수준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찰된 사실 중에서
공통 유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분석이 요구되고요. 귀납법은 특수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일반적인 진리 또는 원리로 결론을 낸다. 그래서 연역법에서 사용한 소크라테스 사료를 귀납법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자, 관찰, 공통된 유형, 임시 결론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면역법에서 가설, 조작화, 관찰, 검증 마찬가지로 귀납법에서 관찰, 공통된 유형, 임시 결론 이 과정 암기해 주시고요. 즉 관찰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발견하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도 죽는구나 이 공통된 유형을 규칙성을 발견한 다음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임시 결론에 이른다. 이렇게 예를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과정을 암기해 두시면 외워두시면 연역법과 귀납법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였습니다. 자, 분석 단위. 분석 단위라는 것은 뭘까요? 연구자가 어떤 속성 또는 그 어떤 특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 기술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한다. 분석 단위는 표본 추출의 대상이 되는 모 집단의 최소 단위이며 개인, 집단, 프로그램, 조직, 정책, 제도, 사회적 생성물 이런 걸로 다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느냐, 뭘 알아보고자 하느냐, 개인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본다. 아니면 집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이게 어떤 하나의 분석 단위입니다.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기술하고자 하는 어떤 것. 그래서 프로그램이 하나의 분석 단위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조직에 대해서 조직의 어떤 특징을 알아보겠다 하는 경우도 우리가 분석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단위를 선정하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분석 단위의 선정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니면 분석 단위라고 하지 않고요. 자, 개인주의적 오류와 생태학적 오류의 그 특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단위 선정의 오류 세 가지는 종류, 그다음에 특징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개인주의적 오류,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 중에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근거해서 거시적 사건을 설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다. 개인적 특성에 관한 자료부터 집단의 특성을 도출할 경우에 발생하기 쉽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생 개인의 특성에 기초해서 소속 대학교 학생 집단의 전체 특성으로 규정하려는 분석상의 오류를 말한다. 예, 이해하기 쉽습니다. 개인주의적 오류. 하나의 개인을 봄으로써 이 개인을 통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태학적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와 반대되는 겁니다. 집단을 연구해서 개인을 일반화하면서 발생합니다. 집단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개인의 특성을 추리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오류고요. 그래서 자, 어떤 연구에서 미국의 도시 중에 동양인이 비율이 낮은 도시에 비해서 동양인이 비율이 높은 도시에서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다 했을 때 백인 정신질환자보다 동양인 정신질환자가 더 많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떤 집단에 대해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모든 개인에 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적 오류와 생태학적 오류는 반대적인 부분들, 그리고 개인적인 오류는 한 개인에서 집단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 생태학적 오류는 전체 집단을 어떤 특성을 통해서 모든 개인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 분석 단위 선정의 오류 이 두 가지. 환원주의적 오류는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오류나 생태학적 오류보다는 자주 출제가 안 되는데요. 그냥 문제가 예를 들어서 분석 단위 선정의 오류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개인주의적 오류, 생태학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이렇게 써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원주의적 오류, 말 그대로 원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환원주의.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개념 또는 변수의 종류를 지나치게 한정하거나 한 가지로 한 가지로 귀착시키려는 성향의 오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진단할 때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 여러 변수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오직 경제적인 변수에 한정해서 설명하거나 심리적인 변수에만 한정해서 뭐를 설명하고자 한다. 환원주의적 오류는 어떤 개체주의적, 개인주의적 오류를 포함한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문제는 개인주의적 오류와 생태학적 오류의 어떤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의 기본 요소. 강의 목차.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가설이란 무엇이고 변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이 내용과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기본 요소에서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출제 빈도가 높고 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 항목에 대해서 목차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가설, 변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서 정의란 무엇이냐? 명백히 밝혀서 규정한다. 정의라는 이런 것입니다. 정의를 딱 어떻게 하시오라고 물어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설명하는 어떤 과정에서 정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의라는 것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정의는 어떤 용어나 기호로 표현하는데 이때 그 용어나 기호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명백히 밝혀서 규정하는 거죠. 정의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로 구분한다. 개념적 정의가 있습니다. 개념적 정의의 의미. 개념적 정의는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묘사하는 것이다.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거죠. 특정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지칭한다. 특정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개념의 어떤 모호한 형상을 구체화하고 관찰의 대상이나 측정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개념적 정의의 특성은 정의하려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만의 특이한 어떤 요소, 성질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적시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적극적 혹은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되고요. 뜻이 분명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된다. 예를 들어 업무 능력이라고 말하면 추상적이죠. 뭘 업무 능력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근데 업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업무 성과, 동료들과의 협업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리더십, 이런 합의 개념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작적 정의란 무엇일까요?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구성 개념, 잠재 변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가장 큰 차이 보실까요? 개념적 정의는 일단은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묘사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업무 능력은 이렇게 뭐 성과, 리더십 이런 걸로 이제 정의하는 거죠. 근데 조작적 정의로 넘어가면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의 특성으로 보면 측정의 타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측정의 전 단계고요. 실행 가능성 및 관찰 가능성. 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측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걸로 측정이라는 거는 수치를 넣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관찰 가능성, 실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항목들을 추출해내는 것이죠. 이게 개념적 정의와 차이점입니다. 주작적 정의의 유용성. 연구에서 선택된 개념을 실제 현상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한다. 네, 관찰 가능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연구 또는 연구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측정될 것인가를 서술해 줍니다. 실제 측정의 단계니까요. 자, 주작적 정의의 한계는 뭐가 있을까요? 객관성과 관찰 가능성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그 이면의 의미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주관적 심리적 현상은 주작적 정의에 의해서 완전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자꾸 이제 저거 강의할 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모든 항목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면 두세 가지는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 실기 시험은 서술형이니까. 그래서 자, 이 이면의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은 주관적 심리적 현상 완전하게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작적 정의로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은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는 걸 방해하죠. 네. 측정을 못하니까 자, 주작적 정의는 측정이라고 그랬죠. 측정 단계라고 그랬죠. 근데 측정이 안 되면 과학적 연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된다. 그래서 요 조작적 개념적 정의와 주작적 정의의 주작적 정의에 대해 설명하라 라고 했을 때 개념적 정의는 무엇이고 주작적 정의는 무엇이고 설명을 하는데 주작적 정의와 개념적 정의의 차이점, 주작적 정의의 특징은 어떤 측정, 이 측정과 연관돼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생각을 하면 이 조작적 정의의 유용성과 이 한계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조작적 정의에 의해 개념, 어떤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서비스 만족도, 신앙심, 변수, 월급, 재방문, 참여도, 성경책 읽기로 해서 변수를 넣었죠. 주작적 정의, 문항, 지표, 지수라고 그러는데 자, 월급 얼마 측정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재방문, 뭘 재방문으로 측정을 할 것인가? 재이용, 의사, 유무, 재이용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또 신앙심, 이 변수, 참여도, 성경책 읽기 이렇게 변수를 정했는데 자, 일주일간 성경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또 참여도에 대해서 종교 행사 참여를 몇 번이나 참여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약적 정의를 지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약적 정의의 예입니다. 자, 가설 들어가겠습니다. 가설의 의의, 가설이란 무엇일까요? 가설은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어떤 관계를 잠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검증을 통해서. 자, 가설은 두 개 이상의 구성 개념,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으로서 과학적 조사에 의해 검증이 가능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조사하려는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또는 경험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명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 과정에 있어서 연구 주제 설정,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요. 조사 설계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세우죠. 뭐 손님들에게 선물을 주면 재방문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하나의 가설이죠. 근데 실제로 손님들에게 방문한 손님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해서 재방문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이건 가설일 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 연구 주제 설정해 조사 설계 과정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제기한 문제, 자, 선물을 주면 과연 재방문을 할 것인가?
또 더 많이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검증을 통해서. 이 가설을 세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가설의 의의입니다. 자, 가설의 종류, 연가설, 또 귀무가설이라고 하죠. 대립가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설은 보통 H0, H1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연가설, 귀무가설이란 무엇인가? 대립가설과 논리적으로 어떤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가설입니다. 이 연가설과 대립가설은 서로 반대된다는 거죠. 대립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가설이며 주어진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가설이다. 예를 들어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어떤 차이, 관계가 우연의 법칙에 따라 생긴 것이라는 진술로 차이나 관계가 없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물을 주면 재방문을 할 것이다. 자, 연가설은 뭐죠? 연가설은 H1 선물을 주더라도 재방문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대립가설, 귀무가설에 대응하는 가설로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지 않을 때 대신 채택되는 가설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을 대립가설로 설정한다. 자, H1 선물을 주면 재방문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연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선물을 주면 재방문을 할 것이다.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의 종류, 연가설과 대립가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가설의 평가 기준, 실제 자료를 통해서 진위가 입증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경험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H0, H1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자료를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함으로써 진위를 입증한다. 그렇게 하죠. 표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록 간단 명료해야 된다.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예, 이해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계량적인 형태를 취하거나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 선물 주고 재방문 횟수 파악하고 이렇게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가치 중립적인 거야 되고요. 당연하죠. 편견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편견이 개입되면 안 되죠. 검증 결과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조그만 집단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연구 가설은 안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간결해야 되고요.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선물을 주면 재방문 횟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결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 줘야 된다. 조작적 정의. 그래서 자, 선물 줬다. 받은 손님, 안 받은 손님 구분하고 그다음에 재방문 횟수 몇 번 정해가지고 포함된 변수들은 조작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측정이 가능하죠. 예, 이 가설의 평가 기준도 시험 문제 나오면 다 1번에서 8번까지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키에 대한 문장을 외우면 나머지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변수의 측정 요건, 상호 베타성, 포괄성, 간결성 세 가지 있는데요. 상호 베타성과 포괄성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변수의 측정 요건이라고 변수의 측정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상호 베타성과 포괄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상호 베타성 많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상호 베타성이라는 거는 응답의 범주가 단 하나의 범주에만 속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남성과 여성이라면 남성에만 들어가야 되고 여성에만 속해야 되고 이렇게 응답의 범주가 하나의 범주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남성과 여성 모든 범주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호 베타성이라는 것은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어떤 응답의 범주가 여기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그랬지만 또 응답의 범주가 3개라면 우리 응답자들이 요 3개의
뭐 2개, 3개를 다 걸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모든 변수들, 응답자들이 각 하나의 그 응답 범주에만 속해야 된다. 이게 상호 베타성입니다. 그리고 포괄성. 한 변수를 측정할 때 그 범주 안에 해당 속성이 모두 포괄되어 있어야 응답자들이 최소한 하나의 범주의 범주를 선택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학력의 범주를 중졸이야 고졸, 대졸, 대학원졸로 구분해서 최소한 하나의 범주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 범주가 응답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응답의 범주가 3개다. 근데 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요 3개에 포함되지 않은 한 몇 가지 응답자들이 남아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포괄성의 어떤 측정 요건에 대해서 위배되는 거죠. 여기 이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가 정한 응답의 범주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측정 요건, 상호 베타성, 포괄성 이렇게 주로 많이 나오고요. 간결성,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변수로 보다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3가지 변수의 측정 요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의 종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예, 많이들 알고 계시죠? 독립변수,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원인변수라고도 하고요. 실험적 연구에서 연구자에 의해 조작되는 변수이다. 시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종속변수보다 선행한다. 예, 항상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종속변수, 결과가 되는 변수보다 항상 시간적으로, 이론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종속변수 무엇일까요?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고요. 결과변수라고 합니다.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원인변수, 결과변수,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설명하고 이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종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또 이 두 사이의 관계는 어떤 부분인지 시간적, 이론적으로 항상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예, 관계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외생 변수. 외생 변수란 실험 변수가 아니면서 그 결과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다. 최대한으로 그 영향이 제거되거나 상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어떤 실험 설계 기본 요소이다. 가해 변수, 자분 변수로 불린다. 예. 원인, 결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밖에 요인이 들어가서 이 결과에 대해 영향을 주면 네, 최대한으로 제거를 해야겠죠. 요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해 변수, 자분 변수라고 합니다. 자, 제3 변수란 무엇일까요? 제3 변수라는 매개 변수, 조절 변수, 억제 변수, 그다음에 왜곡 변수, 선행 변수, 외제적 변수, 잠재 변수, 관찰 변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 제3 변수에 대해서도 제3 변수에 대해서 써라 뭐 그런 식으로 아니고요. 매개 변수, 뭐 조절 변수, 억제 변수,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에 넣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3 변수라고 하고요. 자,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어떤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로 두 변수의 관계를 중간에서 설명해 준다.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매개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조절 변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해 주거나 약하게 해주는 변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 소득, 그 다음에
만족도는 종속 변수죠. 소득은 뭐 만족도. 근데 이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했으니까 성별은 조절 변수에 따라 조절 변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별에 따라 정말 다를까 약할까 영향을 성별이 줄까 말까 우리가 이제 조절 변수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억제 변수. 억제 변수는 실제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지만 두 변수의 어떤 사실적인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검정 변수다. 억제 변수가 검정 요인으로 통제되면 원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두 변수의 관계가 유감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은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령을 통제하면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이때 연령과 같은 어떤 검정 요인을 우리가 억제 변수라고 합니다. 연령이 없을 때는 두 변수 상관관계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령이라는 어떤 이런 통제 변수를 억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곡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어떤 인과관계에서 정반대의 관계로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변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왜곡 변수라고 합니다. 선행 변수, 독립 변수에 앞서면서 독립 변수에 대해서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선행 변수가 의미를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선행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네. 독립 변수, 종속 변수에 앞서서 나오는 선행 변수죠. 선행 변수를 통제할 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유지돼야 된다. 독립 변수를 통제할 때 이 선행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외재적 변수,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연히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변수를 외재적 변수라고 한다. 변수들 간의 관계는 허위적 관계에 해당된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인과관계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두 변수 x와 y에 검증 요인 z를 도입하면 두 변수의 관계가 사라진다. 잠재 변수, 직접 관찰이나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로서 인과적 관계 검증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성, 교양 등은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죠. 네. 관찰 변수, 직접 관찰이 가능한 변수다. 키, 몸무게 이런 걸 우리는 관찰 변수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챕터 1, 챕터 2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